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간 라리가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렇게 세 팀의 경기를 중심으로 요약을 해봤고요. 먼저 순위표입니다. 현재 21라운드, 그러니까 반 이상이 진행된 시점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승점 49점으로 1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점 45점으로 2위, 바르셀로나가 승점 42점으로 3위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 경쟁에서 조금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고요. 각 팀의 경기는 어땠는지 중요 포인트만 모아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레알 바야돌리드랑 경기를 했고요. 원정 경기였습니다. 4-2-3-1 정도의 포메이션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원래 센터백으로 출전하는 라울 아센시오가 오늘은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다는 거죠. 먼저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 음바페가 해트트릭을 했다는 겁니다. 음바페는 확실히 최근에 골 감각이 살아나고 있어가지고 자신 앞쪽에 슈팅 공간이 있고 열려 있으면 아예 먼 거리가 아닌 이상 적극적인 슈팅 시도를 했고요. 또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들이 자기들끼리 위치를 되게 자연스럽게 잘 바꾸잖아요. 이번 경기도 음바페가 사이드 가면 호드리그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고, 음바페는 클래식한 원톱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공을 연계해주고 들어가는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골에도 음바페가 자신한테 오는 공을 잡지 않고 왼발로 벨링엄한테 주고 벨링엄이 2대1 패스해서 음바페가 가마차기로 득점을 했거든요. 음바페가 특유의 슈팅 동작이 바깥으로 가마차는 척 하면서 니어포스트로 가마찰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정석적으로 가마차는 게 오히려 골키퍼한테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바페의 가마차기가 원래 차는 대로 차더라도 더 효과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바페의 움직임에서 기본적으로 느꼈던 건 음바페가 패스 앤 무브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경기 내내 주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주고 움직이고 주고 움직이고 이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수비 라인에 혼란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음바페가 클래식한 톱이 아니기 때문에 박스 안에 무작정 들어가서 헤더 싸움을 하는 데는 자신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좀 이득을 봐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많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음바페가 그런 패스 앤 무브가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것들로 되게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골 역시 역습 상황에서 벨링엄의 패스를 받아서 먼 쪽으로 땅볼 가마차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전성기 앙리를 생각나게 하는 골이었어요. 뭐 국적도 같고 둘 다 약간 길쭉길쭉 하다 보니까 앙리가 약간 겹쳐 보였던 것 같고, 마지막은 벨링엄이 얻어낸 PK로 음바페가 이제 해트트릭을 완성을 했는데, 오늘 경기가 이제 벨링엄의 어시스트 2개에 벨링엄이 PK 하나까지 얻어줬으니까 사실상 3골을 벨링엄이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벨링엄의 가치를 더더욱 크게 느꼈던 경기입니다. 역시 팀에는 벨링엄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 본인도 스타 플레이어지만 팀을 위해서는 더 좋은 자리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양보할 수도 있고, 또 헌신적으로 수비나 압박할 때는 해주고, 이런 것들인 거죠. 또 오늘 눈에 띄었던 건 풀백들의 스위칭이에요. 이제 좌우 풀백이 왼쪽에는 프란가르시아, 오른쪽에는 라울 아센시오가 나왔는데, 일단 프란가르시아하고 호드리고하고 둘 중에 한 명이 바깥에 나가 있으면 둘 중에 한 명은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서로가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라울 아센시오가 우풀백을 했다는 게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라울 아센시오는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거의 센터백으로 나왔던 선수인데 우풀백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형 3백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리디거, 추아메니, 라울 아센시오 이렇게 3명이 센터백이 되고 왼쪽 풀백 프란가르시아가 조금 올라가주는 그런 비대칭 변형 3백 느낌의 상황도 있었고요. 또 라울 아센시오가 풀백처럼 올라갔다가도 다시 내려오는 커버 속도가 되게 좋다고 느꼈습니다. 또 내려와서도 수비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2번 정도 커팅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또 다니 세바요스라는 미드필더가 있는데 이 세바요스가 센터백들 쪽으로 내려와주면서 뭐 세바요스, 추아메니, 리디거 이렇게 3명이 3백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세바요스가 왼쪽 센터백이 되기도 하고 오른쪽 센터백이 되기도 하면서 뒤쪽의 숫자를 늘려준 거죠. 보통 이런 상황은 언제 나오냐, 이제 좌우 풀백, 아까 말씀드린 프란가르시아와 라우라 센시오가 올라갈 때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왔고요. 세바요스가 후방 숫자가 부족하다고 느껴졌을 때 내려가주는 그런 유기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최후방
단계, 그러니까 센터백들이 빌드업하는 단계에서는 좀 편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백들의 움직임이 매우 자유로웠고 이런 보조 장치가 세바요스의 내려오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선수 관리 측면에서는 알라바와 발베르데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알라바가 큰 부상에서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복귀 후에 차근차근 교체로 시간을 쌓고 있습니다. 알라바가 최근에 3경기를 뛰었는데요. 14분, 26분, 22분 이렇게 차근차근 시간을 쌓고 있고요. 또 선발에 복귀하는 것도 머지않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발베르데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발베르데가 워낙 또 철강왕의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1월 달에 거의 3일에 한 번씩 경기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1월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8경기를 소화했고 한 경기 빼고는 대부분 선발로 나와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발베르데를 오른쪽 풀백으로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발베르데를 빼지 않더라고요. 물론 발베르데의 실력이 뛰어난 건 알지만 조금은 관리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베르데가 많이 뛰고 있었고요. 레알의 핵심 선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경기에서도 무실점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을 잘 쌓고 있고요. 또 음바페의 골 감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그에서는 상대적 약팀과 경기할 때 승점을 잃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가 그 기본 원칙을 잘 지키는 것 같고 계속해서 승점을 차곡차곡 잘 쌓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르셀로나 얘긴데요. 바르셀로나가 발렌시아를 홈으로 불러서 7대1 엄청난 대승을 거뒀고요. 여기서 경기 내용,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 모두 좋았습니다. 오늘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쿠바르시의 짝으로 에릭 가르시아가 나왔고요. 또 카사도의 짝으로 페드리가 아니라 더용,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페르민 로페스, 원톱에는 레반도프스키가 일단 쉬고 페란 토레스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일단 바르셀로나가 첫 공격에 첫 골을 만들었거든요. 야말의 주변으로 페르민 로페스, 쿤데 이렇게 두 명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야말의 선택지가 증가했고요. 야말이 안쪽으로 크로스를 넣어준 걸 대용이 잘 컨트롤 후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용이 어떻게 보면 페드리의 역할을 수행을 한 건데 쉽지 않은 찬스에서 컨트롤 잘 해놓고 마무리하면서 바르셀로나 게임이 되게 쉽게 풀린 경향이 있고요. 이게 저는 야말을 사용하는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말이 공 잡고 있을 때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있고 개인 능력도 있다 보니까 야말 주변에 선수들이 붙어주면 거기서 분명히 콩고물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말 주변에 좀 힘들더라도 움직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야말은 그 움직임을 받으면 확실히 가성비 있게 결과값을 뽑아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발렌시아,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상대팀이 상당히 재밌게 플레이를 했는데요. 골을 먹히든 말든 전방 압박 강도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방 압박이 안 먹혔다는 거예요. 발렌시아가 전방 압박 들어올 때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아주 넓게 벌리면서 선수와 선수 간의 간격을 되게 넓게 했습니다. 특히 좌측 풀백, 우측 풀백, 발데 쿤데가 완전히 터치라인까지 붙어 있으면서 상대팀의 전방 압박의 거리를 늘려줬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에릭 가르시아, 쿠바르시, 발밑이 좋다 보니까 압박당하는 상황에서도 몸이 조금만 열려 있어도 좋은 전진 패스들이 계속해서 나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발렌시아가 라인은 높여놨고 앞쪽에 많은 숫자 투자했고 근데 바르셀로나가 빠져나가고 그럼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더 유리한 상황에서 공격을 할 수 있고요. 바르셀로나 공격진은 유럽 최강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략이 발렌시아에겐 안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페란 토레스가 스트라이커 자리에 들어오면서 평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플레이가 됐었는데요. 이제 발렌시아가 전방 압박을 하니까 발렌시아 센터백들이 되게 높은 라인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앞쪽 공격수랑 바짝 붙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때 공 받아주는 더용이나 페르민 로페스 같은 선수들이 돌기만 하면 이제 최전방 공격수들이 침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피냐, 페란 토레스 이렇게 두 명의 약간 세미 투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선수들이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합니다. 하피냐랑 페란 둘 다 빠르기 때문에 상대 센터백이 대응하기 어렵고요. 또 선택지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수비수 입장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발렌시아 선수들은 전방 압박하느라 힘들기도 하고 또 거기서 뚫렸을 때 수비 복귀하면서 체력이 갈리기
빠르기도 하고, 그런데 또 뒷공간까지 빠르게 막아야 되니까 매우 힘들었고요. 거기서도 실점 기회를 많이 내줬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발렌시아가 실점을 해도 수비 라인을 계속 올린다는 거예요. 정말 노빠꾸 축구다라는 걸 느꼈고요. 뭐 거기서 바르셀로나가 프로 대 프로의 경기니까 봐주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공격들을 계속했습니다. 일단 전방 압박하면 매 순간 다 뚫을 순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 쪽으로 공이 뒤로 돌아갈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센터백이 성공적인 볼 방출을 하면 우리 팀 선수에게 도달되는 거고, 그건 오히려 발렌시아를 바짝 끌어당기고 빌드업을 하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패턴이 페란 토레스는 가만히 서 있고 오히려 뒤쪽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페르민 로페스가 뒷공간을 깨면서 수비 입장에서는 맨투맨의 혼선이 생겼고요. 결국 이게 네 번째 골이 됩니다. 뭐 그리고 5대 0까지 갔는데도 라인을 계속 올리는 발렌시아였고요. 그걸 이용해서 바르셀로나가 7대 1까지 만들긴 합니다. 또 이런 발렌시아의 전방 압박 강도에 저는 더용이 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사도가 먼저 공을 받아주고 왼쪽 메잘라의 더용, 오른쪽 메잘라의 페르민, 이렇게 역삼각형처럼 섰었어요. 근데 더용이 가끔씩 내려와주면서 투볼란치 내지는 더블 피벗 느낌으로 공을 받아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전방 압박을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이제 더용도 부상을 오래 당했다가 돌아오고 나서 컨디션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확실히 더용이 컨디션이 살아난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에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바르셀로나 미드필더들이 사이즈가 큰 편이 아니에요. 페드리, 가비, 페르민 로페스, 카사도, 이렇게만 봐도 상대가 마음먹고 피지컬 싸움 유도하면은 좀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더용 같은 사이즈 있는 미드필더들이 컨디션 되찾고 주전 라인업으로 돌아온다면 바르셀로나에게도 상당히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더용이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는 하프백 같은 움직임도 잘하다 보니까 뒤쪽에서 빌드업할 때도 좀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용의 컨디션이 빨리 올라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오랜만에 기분 좋은 대승을 거두면서 리그에서 반전의 씨앗을 만들어냈고요. 이 흐름이 계속 될지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요. 이번에 홈에서 비아레알과 게임을 하는데 1대1로 비겼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저번에 레가네스 상대로 연승 행진이 깨진 뒤로 이번 경기도 좀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랑 승점이 좀 벌어졌거든요. 뭐 비아레알이 쉬운 상대는 아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아쉬운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왼발 센터백 랑글레, 그리고 왼발 풀백 하비갈란이 모두 빠진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즈만은 벤치에서 대기했고 그 대신에 앙헬 코레아가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건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활발한 움직임입니다. 시메오네가 요즘은 잘 없는 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은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클래식한 윙어 느낌으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발이고 많이 뛰고 직선적으로 뛰고 그런 옛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터치라인 근처로 넓게 벌려서 뭐 한 번에 전환 패스를 받아주기도 하고, 또 시메오네가 빠르다 보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시메오네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를 바깥으로 끌어내는 효과도 있고 자연스럽게 수비들의 폭이 좀 벌어집니다.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또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대각선으로 혼자서 오프더볼을 가져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을 위협적으로 노렸던 빈도도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 성실성 모두 갖췄고요. 옛날이라면 조금 흔할 수 있는 윙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유니크하다고 볼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왼쪽 라인은 갤러거, 헤이닐두가 맡았습니다. 이제 갤러거는 뭐 완전한 윙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알레티에서는 왼쪽 미드필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갤러거하고 헤이닐두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갤러거는 수비할 때는 좀 안쪽으로 좁혀서 수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하나의 실점을 했을 때 그걸 PK로 실점을 내줬거든요. 그때 이제 비첼 쪽으로 공이 들어왔는데 비첼이 제대로 공을 걷어내지 못했고, 거기서 그 떨어진 공을 처리하려다가 헤이닐두가 약간 가위 태클식으로 하면서 PK를 내줬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실점을 했는데, 아무래도 랑글레가 있었다면, 그리고 갈란이 있었다면 센터백이 비첼이 아니라 랑글레였을 거고 풀백이 헤이닐두가 아니라 갈란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는 좀 그 둘이 생각이 났었고요. 아무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랑글레의 왼발 빌드업 퀄리티로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을 때가 많은데 랑글레의 부재가 좀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괜찮게 느꼈던 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즉각적인 압박이었습니다. 공 잃고 나서 바로바로 공을 되찾아오려는 움직임이 좋았고요. 바로바로 타이트하게 압박을 가다 보니까 비아레알의 전환 속도를 많이 늦출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아레알의 역습의 시작점에서 되게 불편하게 만들었고 공을 통통 튀게 만들었고 상대 미드필더들이나 공격수들이 공을 바닥에 깔아놓고 잡는 걸 되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역습을 당한 경우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3백으로 바로 시메오네가 변화를 줬거든요. 헤인일두, 갤러거, 줄리아노 시메오네 이렇게 3명을 빼고 그 다음에 아스필리쿠에타, 리누, 데포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5백, 리누, 아스필리쿠에타, 비첼, 르노르망, 몰리나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앞에 3미들은 데폴, 바리오스, 코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체 투입이 결과를 내는데요. 알바레즈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바리오스의 그쪽으로의 패스, 그리고 위치 선정 잘하고 있던 리누가 마무리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동점을 만든 이후의 공격은 솔직히 쉽게 전개됐다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그리즈만도 투입하고 하면서 공격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데폴의 중거리 슛 이외에는 엄청나게 생각나는 장면이 많진 않았습니다. 경기에서 느꼈던 건 일단 로테이션은 좀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에 되게 영입도 알차게 했고 선수층도 저는 좀 두껍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선수들에 비해서 부상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선수층을 계속 놀리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교체시켜주고 하면서 여러 선수들을 좀 활용하고 있다고 느꼈고요. 오늘 선발 라인업도 로테이션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 70분 이후부터는 선수들의 공격 연속성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로테이션의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고정된 선수들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호흡 측면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상대 진영으로 올라갔을 때 공격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잃는 빈도들이 좀 늘어났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70분 이후 때부터는 턴오버가 많이 발생을 해서 게임의 마무리가 좀 아쉬웠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는 승리를 거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경기째 승리가 없으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마드리드 더비가 또 펼쳐지거든요. 여기서 한번 또 선두 경쟁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 같고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그 마드리드 더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이 흐름을 좀 살려서 승점을 최대한 누적시켜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라리가 21라운드 상위권 3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